이게 안타까운 부분도 되게 많고, 인천에서도 특히 이런 부분 피해자들이 되게 많고, 생을 달리하신 부분도 되게 많아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실제로 국가에서 이런 부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구제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특별법을 통해가지고 혜택받고 이 해결을 본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아직도 그 피해 상황 그대로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 특별법을 연장해야 되느냐, 지금 올해 5월 말로 이게 종료가 됐는데, 이것들 연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되게 안타까워. 그러면 이 전세 사기라는 부분들이 실제 어떤 건지를 전세 사기라고 그러는 건지,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나에 관계된 가족들, 그럼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이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에 전세 사기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깡통전세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얘기되고 있는 게 역전세와 깡통전세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뭐냐면 역전세는 내가 4억에 들어갔는데 전세가가 3억이 되면 주인은 그 다음 전세자를 받으면 3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1억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주인이 1억이 있으면 되는데 없잖아요. 이게 역전세예요. 내가 들어갔을 때 전세가보다 실질의 전세가가 더 낮아요. 근데 내가 들어갔을 때 전세가는 집값보다는 그래도 낮아요. 이게 역전세예요. 집값은 5억이에요. 내가 들어간 전세가는 4억이야. 근데 내가 나갈 때쯤 되니까 전세가가 3억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전세를 받아들여서 나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게 이게 역전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집값은 전세가보다 높아. 그래서 이것보다 실제로 전세 사기에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깡통 전세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전세에 4억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값이 4억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집을 팔았을 때 전세금보다 못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집을 판다라는 건 어떤 계정까지 다 포함되냐면 저당을 잡힌 게 있어요. 그렇죠? 저당. 저당 잡힌 게 3억이에요. 근데 내가 전세가 4억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은 6억이에요. 내 전세금보다는 비싼데 선순위 저당권 3억을 지불하고 나면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 이것도 깡통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담보 잡혀 있어, 이것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들, 뭐 압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다 합쳤는데 그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 이것들을 깡통전세라는 거죠. 이 채권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어요? 전세가도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근저당, 그리고 채권, 이 채권에는 전세에 대한 그러한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러한 채무도 여기 채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더 강력하냐? 당연히 근저당이 훨씬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근저당이라는 거는 물건이에요. 너 약속 안 지켜? 그럼 내 물건을 내가 강제로 경매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강력해요. 근데 채권은 뭐냐면 계약인 거죠. 야, 내가 돈을 얼마 빌릴게. 그러니까 내가 갚을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국가에서 국가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용이에요. 또는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나 언제까지 갚을게. 이런 것들이 채권이라는 거죠. 어떤 게 더 강하냐? 얘는 계약만 한다라는 거야. 서류상의 계약만 돼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안 돌려줬다고 해서 내가 너 전세금 안 돌려줬어? 이제 나 경매할 거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등기내면 또 되겠지만. 그래서 근저당권이 제일 강력하더라. 그 다음에 근저당권과 채권을 합쳐서 주택 매매 가격이 높아? 그럼 그거는 깡통전세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전세 사기는 이 깡통전세인 경우가 많더라. 팔아도, 왜냐하면 전세금을 다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깡통전세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집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 집에 대한 다른 여타의 것들,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지 않아? 주인이 누군지, 소유권은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지 않아? 라는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등기부 등본. 근데 사실 보면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잘 못 봐요. 우리가 계약할 때
그냥 부동산에서 소장님이 보여주신 등기부등본 이거예요. 그러면 아, 네, 소장님이 확인했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확인해야 돼요. 적어도 자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한 3개 정도를 확인해야 돼요. 표제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주소, 그 다음 용도. 이게 용도 보면 이게 주거용인지 아니면은 상가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상가인지 아니면은 이게 주거용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상가로 허락을 받았는데 그거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계약하려는 주소와 이게 표제부에 나와 있어요. 상가인지 그 다음에 주택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상가인데 주택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금을. 이 표제부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제부 이렇게 생겼어요. 표제부. 그래가지고 주소 나오죠? 그 다음에 재료가 뭐고 크게 나오죠? 도로명 주소도 나오죠? 그 다음에 소재지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목으로는 되는 건 되게 대지에 해당된다는 것들이고, 여기서 주소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갑구예요. 갑구. 그러니까 표제부, 갑구, 올구 이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갑구에는 소유권, 누구 거야?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야, 이게 진짜 나랑 계약하는 사람 거야?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 있는 게 갑구예요. 근데 압류나 가압류는 뭐냐면, 압류나 가압류 같은 건 채권에 대해서, 야, 너가 못 갚으면 내가 이거를 내 권리로 가져갈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권한이 되어 있는 게 압류와 가압류,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저당보다는 약하지만. 압류는 뭐냐면, 이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네가 어떤 책무를 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거래하게 있어. 이래서 결정이 난 거예요. 법원 결정이 났을 때가 압류고, 가압류는 뭐냐. 잠깐. 너 못 갚으면 내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권한을 행사할 거야. 이게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압류는 판결이 난 거고, 가압류는 판결이 안 났는데 팔지 마. 이렇게 딱 묶어두는 거. 이게 가압류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났다, 법원의 판결이 안 났지만 팔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이게 가압류인 거죠. 이렇게 실제 소유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 갑구에 표시, 갑구에. 그래서 갑구 보면 소유권 보존, 이거 대부분 주인이에요. 소유권 보존. 이걸 샀는지, 맨 처음 건축했는지, 그 소유권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나오죠. 압류. 그러면 이 압류는 법원에 대한 판결이 났다라고 그랬죠. 압류가 나오면 그것들을 내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압류. 말소예요. 빨간 거로 나오면 말소에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 등기소에서 말소해서 이게 여기서 등기소에 말소돼서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그렇죠? 없어졌다라는 거. 빨갛게 됐다라는 거는. 근데 빨갛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압류나 가압류가 돼 있다. 그대로 살아 있다. 그거는 보류하시는 게 낫더라.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소유권에 대한 거 갑구에 나왔다. 그럼 또 을구죠. 우리가 제일 많이 문제시되는 게 을구예요. 왜냐하면 을구에는 근저당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금전적 권리관계예요. 앞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거라면 여기는 금전적으로 권리예요. 그럼 이 물건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 빌렸어, 안 빌렸어? 대부분 이런 거죠. 은행에 돈 빌린 거야, 안 빌린 거? 얼마나 돼 있어? 얼마나인데 이게 을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저당권은 가장 강력한 물건이라고 그랬죠. 이 물건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잡혔다라는 건 뭐냐면, 아파트 담보로 근저당 잡으면 이만큼 소리 쓰잖아요. 거기 중에 하나가 뭐 하냐면, 네가 어느 정도 이자를 몇 번 안 갚으면 나는 너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경미 할 거야 알려주거나 허락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저당. 전세도 아까 전세를 맺는 거는 그냥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세권이 되면 이거는 또 물건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 되면. 그러면 전세를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가지고 나 전세금을 확보할 거야. 이게 전세권이에요. 이런 물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세는 채권의 성격이라면 전세권이다? 그럼 물건까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전세가 들어갈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전세를 내가 딱 해서 내가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내가 오늘 날짜로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해서
내가 신고에 대한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는 오늘이 6월 4일인가요? 6월 4일이면 6월 5일 새벽부터 생기는 거예요. 0시. 새벽.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해서 신고하면 나의 권한들은 5일 새벽부터 0시부터. 근데 내가 오늘 8시에, 저녁 8시에 다 봤어요. 등기부등본 다 봤는데 이 사람이 나랑 계약하고 나서 얘를 빚을 내면 근저당은 바로 즉시예요. 8시 반에 내가 빚을 냈다. 그럼 8시 반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거의 없지만 작정하고 마음먹으면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확정일자 같은 경우, 야, 확정일자도 바로 그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0시. 근저당은 바로 즉각. 그래서 나랑 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시간에 텀이 뜨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생각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이 부동산 소개해주는 그런 소장님들만 마음만 조금만 다르게 먹으면 그러면은 이게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거 중개소 아끼려고 그런 경우는 정말 되게 많은 피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중개 수수료 내고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중개소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소속돼 있는 것들도 확인하고 그러면 대부분 다 사기를 피해갈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죠. 을구예요.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다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채권자, 이건 되게 은행이나 뭐 돈 빌려준 쪽이죠. 채무자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을 제공해주는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첫 번째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깡통 전세로 인해서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집값이 전세가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 아까 집값에는 뭐가 포함된다 그랬죠? 근저당이랑 채권이 포함된다 그랬죠? 채권은 어떤 게 된 거죠? 전세에 대한 채권, 금액. 근저당이랑 채권, 이게 다 집값이죠. 이 집값이 전세가보다 작아질 때 깡통 전세가 되더라. 이게 전세 사기의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 많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실.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더라. 두 번째, 이중계약. 한 집을 여러 사람과 동시 계약해요. 한 집을 여러 사람과 동시 계약하는 경우들. 이건 오피스텔에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동시에 막 오라 그래가지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대학생들 많잖아요. 오피스텔 뭐 이렇게 해서 한 집에 동시에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완전 사기죠. 이 앞에는 사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완전 사기죠. 이거는 진짜 사기예요. 이런 거는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이중계약을 이 부분들. 신탁부동산 사기.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예를 들게요.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맡기는 건데, 신탁사에서 맡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판매가를 내가 받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 계약 기간이 돌아오면 나에게 다시 소유권이 넘어와요. 근데 계약 기간 동안 그 소유권은 신탁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탁 기간 동안은 소유권이 넘어가더라. 근데 계약 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소유권은 본인에게 돌아오는데, 여기서 신탁회사로 넘어갔을 때 몇 년 동안 이 주인이 신탁에 넘겼어요. 근데 그 집에 소유권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상태에서 계약을 다른 사람하고 맺는 거예요. 신탁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탁회사와 이 아파트의 주인하고 신탁 계약을 맺을 때, 그러면 당신이 전세에 대한 권한이 있어 라고 계약했으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계약권도 실제로 신탁사에 넘어간 경우인데 주인이 신탁사로 소유권 넘겨놓고 자기가 전세 계약을 하는 거죠. 완전 사기죠. 완전.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집이 신탁부동산으로 신탁사로 넘어갔는지, 그럼 신탁부동산하고 어떤 계약을 맺은 건지, 그러면 넘어간 상태에서 이 집주인은 전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신탁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완전 사기예요. 이거는 불법 건축물,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옥탑방이잖아요. 옥탑방이
되게 감리 전에는 옥탑방을 짓지 않죠. 감리가 끝나면 옥탑방을 지어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되게 보면 옥상에다 뭔가를 치거나 불법 시설물로 이런 것들, 또는 뭐가 있냐면 상가처럼 지었는데, 상가로 허가 받고 지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주택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 전세를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 불법이잖아요.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 옥탑방 같은 거 임대했을 때 전혀 돌려받지 못해요.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주인이 주면 모르겠는데 주인이 넘어지게 되면 뭐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옥탑방으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관리 측에서 봤을 때 이거 불법 건축물이야,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벌금을 때리잖아요. 벌금을 때리다 보면 부셔야 돼요.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지 않으면 부시게 되면 그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주면 다행이지만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상가인 줄 몰랐죠. 다 들어보니까 싱크대도 있고 다 주거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도 다 돼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상가예요. 상가인데 상가로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받아가지고 상가로 꾸며놓고 그 안에 살림집처럼 꾸며놔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전세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상가인 것들을 확인하니까 나중에 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기들이 되게 많아요. 완전 사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주, 아까 갑구 뭐 이런 데 확인해 보면 실제 소유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귀찮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장님이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소유주 확인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띄울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뜰 수 있어요. 주소만 가지고, 이름하고 주소지만 가지면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떠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주택인지 상가인지 되게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표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면, 그게 상가인지 주택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불법 증축도 이것들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살 수 있고, 근저당 등 위험 요소 있고 이게 을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을구에 금전적인 관계들, 이런 부분들은 근저당 등, 대부분 은행에 대해서 빚을 얼마나 냈는지, 아니면은 다른데 개인이 빚낸 것들도 가능해요. 개인이 빚냈을 때 근저당을 잡은 경우들도, 그런 것들도 을구에 다 나와 있다는 거. 갑구 을구에서 그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표지부 갑구 을구 정도에서 중요한 것들만 확인해 보셔도 확인하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건축물 대장에서도 용도가 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더라. 그럼 아까도 이게 신탁사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그럼 집주인이 전세 권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는 신탁등기 임대권한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신탁원부예요. 신탁원부. 이것도 개인이 뛸 수 있어요. 신탁원부도 공식 서류 열람 확인 가능해요. 인터넷 등기소에, 우리가 직접 등기소 가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하고, 위탁자, 원래 소유자야. 원래 소유자. 그러니까 신탁사에 맡긴,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주인, 그 위탁자가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 신탁원부에 받았는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신탁원부인 거고,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하더라. 이렇게 꼭 확인하셔요. 꼭 두 가지만 보면, 등기부등본이랑 이거 신탁등기, 그 신탁원부들만 보면 사기당할 일은 거의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확인할 게 있어요. 이건 감으로 그냥 아셔도 돼요.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매가 분의 전세가잖아요. 근데 그게 80% 넘어갔다. 그럼 조금 좀 위험해. 90% 넘어갔다.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90% 이상도 그냥 하냐면 전세가 없을 경우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이 집이 10억이에요. 일반 매매가들이 10억인데 전세를 9억 주고 들어간다?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전세 8억 주고 들어간다? 이건 조금 위험한 거일 수도 있죠. 적정을 어떻게 보냐면 60에서 70% 정도. 근데 일반 수도권에서는 74, 75도 사실 많아요. 76, 76. 그 전체 고집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가 그 집 다 그런 건지 확인해보면, 이 정도에서 확인하고 74, 75 이것도 뭐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라는 90% 이상이라. 이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빌라 특히 같은 그런 경우도 그렇고, 아파트도 사실 90% 이상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빌라도 확인 가능해요. 근데 빌라 신축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의 가격을 조금 유추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주변의 빌라들 오래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가능하죠. 비교해서 비교 사례 거래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또 호갱노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파트는 뭐 다 투명하게 거의 나오는데 빌라가 그래. 신축 빌라 같은 경우가 점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빌라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자꾸 주변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식 비슷한 거로. 신축은 그 거래가들이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최근 것들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전세가 확인해 보시고, 여러 중개업소에서 시세 비교해야 되는데 이 여러 중개업소에서 등록이 돼 있는지도 확인해 보, 하나만 딱 돼 있다, 그런 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만 돼 있는 것도. 실제 시가와 전세가율을 파악해야 돼요. 실제 시가가 어느 정도로 되는 건지. 전세가율 대부분 한 70% 정도, 아무리 높아도 한 70% 정도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 중반 이런 것들도 한번 괜찮지만 90% 이상은 위험할 수 있다. 80%도 웬만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 확인해 하셔야 돼요. 표제부 갖고 을고 확인하셔야 돼요. 표제부 갖고 을고. 여기서 많은 것들이 걸려져요. 어려운 것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국세라든가 지방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국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세가 연체가 되게 되면 이게 공매로 넘어가요. 경매가 아니라. 국가에서 주택을 공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경매하고 비슷한 건데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미납 국세가 있는지 지방세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연락하냐면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기간 시작일까지, 요때 한번 확실히 그거 확인해 봐요. 세금 연체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국세가 되게 많이 연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공매로 넘어가면 자기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시에는 가능해요. 1천만 원 미만이면 이하면 안 돼도.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차계약서를 지참해서 전국 세무사 방문해서 열람 신청해요. 온라인은 안 되고 방문해서 가능하더라. 이것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공인중개사 확인하고 집주인 꼭 확인하고 가보셔야 돼요. 집 바쁘다고 가보시지 말고. 특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덜한데 빌라 새거에서 새로 졌을 때의 전세 사기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전세 사기 실제로 작정하고 전세 사기를 내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건축업자하고 전세 그것들을 매물들을 팔아주는 중개업자하고 결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팔아주는데 너 1,000만 원 줄게. 그럼 전세가가 실제로 3억이에요. 그럼 매매가도 3억이에요. 전세가도 3억이고 매매가도 3억이에요. 그 3억에는 모두 포함됐어요? 중개소 2천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새로 지은 빌라를 전세를 하는 것들이나 사는 것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시세나 가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녀들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친구분이 있으면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우선 보시라. 확인해야 돼요. 집을 직접 가보셔야 돼요. 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한 군데만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등록되어 있는 게 맞아? 그랬을 때는 그거는 사실 사기하고는 좀 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군데 등록되어 있을 때. 중개물건 한 군데만 유독 등록되어 있네? 이런 것들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개사도 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등기 등록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사기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기가 아닌 것들도 사실 보면 조금만 보지 않으면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귀찮아도 확인해 볼 것들을 확인해 보면 아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거나 좀 귀찮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러한 경우, 그게 뭐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해당되는 돈이잖아요.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라.